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시중은행이 예금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도 이제 일부 저축은행은 예금 금리를 높이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이 대출이 늘어날 걸 대비해 대출 재원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제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은행권이 예금 금리를 낮추는 분위기인데 반대로 몇 개 저축은행에서는 오히려 예금 금리를 높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때문에 시장 금리도 최근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저축은행은 예금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달 9일 기준 저축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 평균은 3.65%였는데요. 네.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올해 5월 21일 3.6%대로 낮아진 이후에 지난달 18일부터 3.65%의 금리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계 평균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부 대형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중소형 저축은행까지도 금리 인상 기조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에키온 저축은행이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지난달 말 3.58%에서 이달에 3.68%로 높였고요. 상상인 저축은행도 지난달 말 3.8%에서 3.85%로 금리를 또 높였습니다. 웰컴 저축은행도 지난 6월 말 3.69%에서 3.75%까지 올린 뒤에 이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시중은행 정기 예금 금리를 보면 이달 9일 기준 3.39%로 은행권과 이 저축은행 간의 금리 차가 올해 초 0.1%포인트대에서 최근에 0.26%포인트대까지 확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축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높이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라고요. 네, 이제 저축은행이 예금 금리를 끌어올리는 것은 하반기에 영업 확대를 좀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미국 등 주요국에서 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이제 점쳐지는 만큼 국내에서도 인하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신 여력, 그러니까 빌려줄 돈을 이제 좀 충분히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저축은행은 주로 수신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규제도 준수해야 하는 만큼 수신 규모는 여신에 좀 뒤따르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돈을 많이 쏘려면 총알이 필요한데 이 총알을 좀 많이 확보해 놔야 되는 것이죠. 저축은행의 여신 규모는 작년 말에 104조 900억 원에서 올해 5월 99조 9,500억 원으로 이제 100조 원을 하회했는데요. 같은 기간에 수신 규모도 107조 1,400억 원에서 101조 9,100억 원으로 감소했고 수신 감소폭도 여신보다 1조 원 이상 많았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저축은행 등은 건전성 우려로 대출을 축소를 했고 이제 고금리 기조의 이자 비용도 상당히 높았던 만큼 수신 규모를 좀 줄여왔었어요. 그런데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만큼 예금 금리를 유지해서 높여서 좀 자금을 끌어오겠다 이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연말 정기예금 만기도 몰려있는 만큼 이 자금 분산 차원에서 저축은행들은 파킹 통장 금리를 높이거나 이제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를 올리면서 조달 수단도 좀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축은행 분위기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얼어붙은 경기 순환 시기에 소비, 투자, 고용 모두 하강 국면. 주요 경제 지표들이 이제 대부분 하강 국면에 들어간 모습이라고요. 실물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이 경기 순환 시계의 반을 대부분이 이제 하강이나 둔화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이 통계청의 6월 경기 순환 시계에 따르면 경제 지표 10개 중에서 그러니까 하강 6개, 둔화 1개가 이제 분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하강 둔화 국면에 위치한 이제 지표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는데요. 이제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이 하강 둔화 지표에 있는 게 5개였는데 5월과 6월에는 2달 연속 7개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 경기 순환 시기에는 주요 경제 지표 10개가 상승, 둔화, 하강, 회복 등 순환 국면상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하강과 둔화에 있을수록 실물 경제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네, 근데 특히 그 내수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요. 네, 세부적으로 보면 이 내수 관련 지표의 부진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먼저 이 재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부터 13개월 연속 하강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또 소매업과 숙박, 음식업 등 서비스 소비 추이를 알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은 올해 2월부터 5개월 연속 하강 국면에 빠져 있고요. 소비와 함께 내수를 구성하는 투자 지표도 침체인 것 마찬가지입니다.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이후 7개월 연속 하강 국면을 나타내고 있고요. 건설 기성 역시 올해 5월부터 하강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수 경기에 영향을 받는 고용 역시 올해 3월부터 계속 또 하강 국면에 있고요. 네, 내수도 내수지만 이제 그나마 믿었던 수출도 지금 불안불안한 상황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약간 살아나는 분위기였지만요. 이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좀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지표를 보면 작년 2월 이후에 14개월 연속 회복 상승 국면을 수출이 유지를 해왔어요. 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나마 이 광공업 생산이 이 실물 경제 지표 가운데서 유일하게 상승 국면에 있는 것은 좀 긍정적인데요. 광공업 생산은 올해 3월 일시적으로 둔화 국면을 나타낸 걸 제외하면 작년 11월부터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에서도 이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는 분위기라고요. 맞습니다. 이 대다수의 실물 지표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주요 기관들의 어떤 성장률 전망에 대한 눈높이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달 8일 수정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췄습니다. 이 하향 조정의 근거로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고요. 네. 글로벌 투자은행 IB들의 성장률 하향 움직임도 이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해외 IB 8곳이 제시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에 올해 6월 말에 2.7%에서 7월 말에 2.5%로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KDI와 거의 유사해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IB는 바클레이즈, 시티,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이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거시경제 상황 지표로 확인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7월 서울 아파트 거래 급증, 비강남권이 상승 주도. 네, 서울 아파트 거래가 이제 역대급 기록을 또 갈아치울 걸로 예상된다고요. 네, 아파트 가격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7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월 거래량을 넘어서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데이터를 보면은 어제까지 신고된 7월 서울 아파트 계약 건수가 6,911건에 달했습니다. 7월 계약분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한 20일가량 남아 있는데 전월 거래량인 7,450건의 92% 수준까지 이미 도달해 버린 것이죠. 네. 현재 추이를 보면은 7월 거래량은 6월 거래량이 7,450건을 넘어서 2020년 12월 11,170건 이후에 3년 7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네. 만약에 2020년 12월 거래량도 넘어선다면은 2020년 7월 이후에 4년 만에 최대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또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이하게도 지난달에는 강북권에서 선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그러니까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했다고 하면 이달 들어서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묶여서 거래가 부진했던 양천구를 비롯해서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구 등 강북권 위주로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인기 지역에서 시작된 거래 증가가 강북을 포함한 비강남권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5월 대비 6월 거래량 증가폭이 가장 컸던 곳이 이제 강동구로 83.6% 증가했고 광진구나 동작구, 성동구 등 증가폭이 두드러졌었는데요. 이에 비해서 6월 대비 7월 거래량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양천구였습니다. 양천구의 7월 거래량은 8월 11일 기준 이제 388건이 신고가 돼서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데도 이미 6월 거래량을 넘어섰고요. 이게 좀 구체적인 이유를 보면 이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재건축 호재로 좀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알려졌고요. 네. 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동작구 등도 현재까지의 7월 신고 건수가 6월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동안 매수 타이밍을 네. 보고 있다가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으니까 이제 네. 사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대기 매수 수요가 아무래도 많은 거겠죠.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매수를 좀 보류해 왔었던 40대 어떤 이상의 기성세대들이 매매 시장에 유입된 영향이 큰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시장 금리가 한 2에서 3%대로 떨어진 데다가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주택 공급 부족 우려까지 커지면서 갈아타기 수요가 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이제 올해 상반기 40대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이 30대 32.5%에 버금가는 31.2%로 이 통계 이래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어요. 예. 부동산 현장에서는 이 금리 인상 이후에 집값 하락으로 관망하던 대기 수요들이 이제 매수세에 가세하고 있는 게 좀 피부로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가운데 정부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다음 달 1일로 연기를 하면서 그 전에 대출 받으려는 수요까지 몰리면서 거래량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앞으로 이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이 좀 자율적으로 은행 대출 문턱을 좀 높이려는 위기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게 이런 수도권 집값 상승세 네. 때문에 정부가 얼마 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네. 이제 과연 지금 같은 이 부동산 매수세를 좀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정부는 설과 이제 인근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제 값싼 아파트를 공급하고 정비 사업을 높이는 이런 88 공급 대책을 내놨죠. 8일날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요. 네.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5억 원 이하 빌라는 청약시에 이제 주택수에서 빼주고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연장하기로 하면서 이 아파트로 집중돼 있던 이 주택 수요가 좀 분산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이제 시장에서 가시적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보다는 이제 단기적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 대출 규제 강화 등이 거래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클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달에는 이제 7월보다는 이제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여름 휴가철인 계절적 비수기가 겹친 데다 최근에 또 가격이 많이 뛴 영향도 있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트레스 DSR 적용되는데 이달 말까지 수요가 몰리는지도 좀 영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